2022년 더벨 크레딧 포럼 세 분 연사님들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앞서 발표하신 세 분 연사님들을 같이 우리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의 방식은 제가 그 각 연사님들께 뭐 필요한 경우에 뭐 질문을 드리고 또 그 질문을 중심으로 또 같이 또 우리 그 디스커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기 연구위원님께서는 회사채 시장의 그 현황과 그 전망을 발표를 해주셨고요. 기태현 본부장님께서는 신용등급의 포커스에서 신용등급의 변화 그리고 또 신용등급의 변동성 등을 또 굉장히 흥미롭게 또 중요한 사항을 잘 발표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필기 박사님의 이제 메자닌 영역은 조금은 일반적인 그 어떤 회사채나 또 기존의 뭐 주식과는 그 다른 중간쯤 되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제 메자닌한 그런 이 파이낸스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리픽싱 문제를 감안을 해서 또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앞서 김은기 수석연구위원님께서 이 회사채 시장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ESG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이제 ESG 정책을 뭐 정부가 상당히 또 지금 뭔가 진행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또 과거에는 우리가 뭐 SRI라고 하기도 했고 또 한때는 CSR 또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뭐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아마도 이제 조금씩 그 의미는 다르지만은 기본적인 맥락 자체는 뭐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는 주로 ESG라는 용어로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이 ESG 투자 또 ESG 어떤 기업의 행위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정부가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SG에 관련된 소위 이제 주식형 펀드를 보면은 이제 많은 또 언론 보도에서도 종종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 ESG 주식형 펀드가 ESG의 본질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좀 ESG하고는 좀 무관하게 오히려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냥 이름만 ESG일 뿐이다라는 뭐 그런 지적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주식형 펀드는 그렇고요. 지금 우리 그 채권 분야에서 ESG 채권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발행자가 누구고 또 투자자가 또 주로 누구고 그리고 이 금리는 ESG가 아닌 채권에 비해서 어떤지 또 이렇게 조달된 이 ESG 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이 또 어디로 투자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부분 ESG 관련해서 관심도는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사실 주식은 아무래도 그 ESG에 대한 평가 요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뭐 그런 평가하는 기관들에서 평가하고 또 주관적인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채 시장에서는 좀 다소 좀 명확한 부분 중에 하나가 ESG 채권, ESG 회사채 하면은 ESG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ESG 검토를 받은 채권들이 많이 발행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ESG 채권은 ESG 인증받은 채권을 주로 좀 대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ESG 펀드에 들어가는 채권이 이제 첫 번째는 뭐 ESG 인증을 받은 채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ESG 사실은 평가 등급이 높은 회사채가 사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불명확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ESG 인증을 받은 채권들을 주로 편입하는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거를 대상으로 좀 투자를 ESG 회사채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기존 다른 주식과는 다르게 ESG 회사채 시장 내에서 뭐 불명확성에 대한 부분은 다소 좀 어느 정도 해소되어 있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발행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사실은 이제 초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요인이 가능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룹에서 좀 ESG 경영을 좀 강화한다든가 사회적 정책에 좀 맞춰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선도하는 부분에서 좀 발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필요성보다는 약간 당위성 입장에서 발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요. 점진적으로 사실은 환경에 관련됐던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이 비용으로 사실은 현실화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비용화로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그런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ESG 회사채에 대한 발행이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투자자들도 지금 아직까지는 연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나서고는 있지는 않은 측면이기 때문에 투자자 수요층이 얇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의 투자가 확대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뭐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뭐 정부 주도에 있는 투자를 시작을 해서 이게 점진적으로 사실 민간에 대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영향을 사실 주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 ESG 관련됐던 환경에 관련된 규제들이 점진적으로 비용에 대한 규제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부분을 투자를 그동안 많이 해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행적인 투자로 인해서 시장의 진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빨라지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상당 부분 시장의 이점이 사실은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커질 걸로 보고 있고 아무래도 ESG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ESG 투자를 적게 했던 기업들보다는 좋은 기업, 수익성이라는 성과 부분이 좋아지면 차별화되는 그런 요인이 커질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을 감안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ESG 그 발행하는 기업들에 대한 발행 스프레드가 좀 어떻게 될 거냐? 사실 그린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해외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면은 분명히 있는 거는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은 다소 이렇게 큰 차이를 사실은 두지는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불명확한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투자자 수요가 아무래도 확대된다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이제 그 그린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이제 크고요. 두 번째로는 이 ESG 투자를 많이 확대했던 기업들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업일 수 있습니다. 또 회사채 투자에는 안정적인 신용도라든가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강조한다 그러면은 ESG 투자를 많이 했던 기업들일수록 회사 좋은 기업의 좋은 등급이 또 나중에 회사 기업 등급이 상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면 투자자들 수요들도 분명하게 좀 많이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사실 그린워싱에 대한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향후에 ESG 투자자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공시에 관련됐던 부분입니다. ESG 회사채를 발행해 놓고 그 관련된 자금들을 ESG 시설이라든가 ESG 요소에 쓰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자금에 유용하는 경우를 좀 방지하기 위해고 또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실질적으로 실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마 공시에 관련됐던 부분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ESG 채권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해서 또 ESG 채권 지수 같은 것도 좀 개발이 되고 또 그래서 ESG 채권과 또 비ESG 채권 간의 어떤 성과를 비교를 하는 것도 시장 실무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일 같고 또 학계에서도 학술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기태원 본부장님께 좀 여쭙고자 합니다. 그 마지막 파트에서 좀 흥미롭게도 그 원자재 분야에서의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한국 경제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 경제라고 하는 게 또 글로벌 경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또 이 미묘한 게 사실 우리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니까 유가가 제로로 수렴하면은 한국 경제가 좋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유가가 너무 낮아도 우리 그 한국 경제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가 낮으면은 중동이나 러시아나 이런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의 소득이 줄게 되면서 우리나라 제품들의 그쪽 국가의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는 뭐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유가가 좀 낮은 상태에서 전 세계적인 어떤 경기 침체가 벌써 몇 년째 이제 진행이 되어 오다가 아마도 이제 한 작년 정도부터 유가가 좀 높은 수준으로 특히 최근 이제 인플레와 같이 겹쳐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때는 또 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정도가 되면 상당히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지금 우리가 하여튼 유가는 오르는 중인데 이 너무 낮아도 한국 경제에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쳤던 유가가 지금 상승하는 와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좀 한국 경제에 좀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그 유가 수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유가 수준은 그 유가 수준이 높다라는 거는 한국 경제의 부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 수준이 그 어느 정도는 그 높은 게 뭐지 중동 국가의 어떤 플랜트 수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유가 수준이 높다라는 건 한국 경제에 저희가 그 수익 의존적인 이런 형태에서는 분명히 불리한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지금 현재 이제 $90가 좀 넘어간 형태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넘어간 수준에서는 좀 부담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가 수준 자체는 어느 정도는 좀 낮아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상. 예, 또 우리나라 특이하게도 그 원유가 한 방울 안 나는데 또 네. 석유화학 제품이 또 수출해서 보면 거의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또 우리 한국 경제 구조 또 산업 구조도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그 몇 년 전에 뭐 대우조선 해양이라든가 뭐 한진해운이라든가 이런 그 회사들이 거의 상당히 이제 부실화되고 뭐 그래서 또 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일도 있었었고 또 물론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도 뭐 추가적인 어떤 공적 자금 투입이 또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조선 해운 분야 쪽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얘기들을 합니다. 어느 정도 좀 실적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일단 그 해운부 그 분만 본다고 하면 뭐 그 이제 작년도 그 선봉량 그 감소로 인해 가지고 수급 상황이 이제 개선되면서 그 HMM만 하더라도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는 형태고요. 네. 그래서 그 해운 쪽의 상황은 뭐 양호하다라고 말할 수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수주 자체는 많이 돼 있는 상황이 있고 최근 한 몇 년 전에 비해서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왠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후판 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조선 쪽의 그 수익성은 좋지 않았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뭐 이 후판 가격 상승에 따라 이제 이 신조선 가격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게 뭐 올해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모르지만 작년보다는 그래도 이제 신조선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조금 나아지지 않 그 가격 측면에서는 판가 측면에서는 낮은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제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 부실화가 처음 시작된 것이 그 벌써 한 20여 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우리 경제위기 직후에 이 대우조선 해양이 부실화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 공적 자금이 그 지속적으로 많이 투입이 돼서 지금까지 아마 대략 한 뭐 10조 원에서 20조 원 사이에 공적 자금이 들어간 것 같고 이게 다 국민 또 혈세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조선 분야에서 특히 대우조선 해양을 포함한 그 조선 분야에서의 그 실적 개선이 또 우리 그 한국 경제에도 또 우리 이 공적 자금을 또 회수하는 데도 상당히 또 뭐 좋은 소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세 번째로 이 메자닌 채권 시장에 대해서 김필규 박사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 여기에 사실 논의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메자닌 금융 또는 메자닌 채권 이제 처음 접했을 때는 우리 김필규 박사님께서 발표하셨듯이 이 에쿼티 요소랑 뎨 요소를 같이 갖추고 있는 이 금융시장 금융의 어떤 유연성 또는 어떤 혁신성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분야다라는 이제 생각이 처음 들게 되는데 이게 현실은 김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특히 이제 중소 중견기업들이 메자닌 채권 또는
뭐 우선주까지 포함한 어떤 매자닌 증권 뭐 발행을 통한 여러 가지 좀 폐해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사례들을 또 잘 설명을 해주셨고 또 이거에 따른 또 규제들의 변화를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기존 주주가 이 매자닌 채권이나 매자닌 증권을 들고 있는 이 투자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떤 그 경제적 이익이 침해가 되는 그런 사례가 뭐 종종 그 있는 것 같고 특히 또 이제 대주주가 굉장히 좀 또 안 좋은 사례 중에 하나는 대주주가 자기 그 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그걸로 발행되는 CB나 BW를 인수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받는 이자는 또 다 받는 거고 또 리픽싱을 통해서 이 전환권의 가치까지 같이 높이게 되면은 이 대주주가 일종의 그 어떻게 보면 좀 합법적인 그런 전행을 저지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또 수단이 되는 것도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급격하게 그 매자닌 증권 시장이 큰 폭으로 특히 이제 사모 시장에서 성장을 했던 그런 어떤 중요한 배경이 무엇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사모 발행이 늘어난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발행 규모에 비해서 공모 절차가 까다롭고 그리고 이 공모에 따르는 정보 제공 등등에 대해서 뭐 내부자가 됐든 이해관계가 됐든 꺼리는 부분들이 존재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매자닌 채권 발행 기업들은 대부분 다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인데 공모로 발행을 하려면 신용 등급을 붙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 등급에 대한 부담 등등도 매자닌 채권들이 사모로 가게 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사회자 말씀하신 그 대주주의 어떤 뭐 지분을 편법적으로 확대하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는 많이 횡행이 됐지만 최근에는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없지 않다고는 볼 수 없지만 사실은 많이 줄었다. 이제 옛날보다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특히 이제 매자닌 채권 시장이 크게 증가하게 된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매자닌 투자자들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일부 매자닌의 전문성을 지닌 이런 투자자들이 이제 확대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런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그 매자닌 채권의 투자를 좀 확대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코벤 펀드라고 얘기하는 코스닥 벤처 펀드 같은 경우 매자닌 채권을 편입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신주 편입과 동일하게 효과를 거두고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매자닌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어떤 혁신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한데 다만 이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약간 불투명성 같은 것들을 좀 해소하게 되면 향후에도 뭐 상대적으로 높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어떤 투자자들층은 계속 존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이 매자닌에서 이제 특히 이제 리픽싱 이게 상당히 좀 흥미로운 사안인데 뭐 제가 오늘 우리나라만 있다는 것도 이 박사님 발표를 듣고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이 전환권의 가치가 이제 죽어가는 건데 그 죽어가는 전환권을 이제 살리는 방향으로 그 리픽싱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 전환 가격을 우리가 엑서사이즈 프라이스 다시 말해서 행사 가격을 본다면은 이게 정해진 행사 가격이 아니라 타임 베링하는 뭐 그런 행사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요거에 따른 이제 그 옵션의 밸류인데 그 옵션의 밸류가 거의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려주는 뭐 이런 역할들을 아마 리픽싱이 해주는 것 같고요. 사실 또 학계에서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연구 대상이 되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이걸 좀 뭐 극단적이긴 하지만 아예 못하게 하면은 안 되나요? 네, 뭐 못하게 하자는 주장도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그 이런 매자닌 채권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사전에 정해진 엑서사이즈 프라이싱에 투자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죠. 네. 근데 이제 그동안은 이 리픽싱이라는 관행이 왜 도입이 됐느냐 하면
투자자들에게 대부분이 이제 신용도 낮은 기업들이고 또 발행한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낮은 저리의 이자만, 그러니까 이게 뭐 받게 되는 받게 문제이기 되니까. 때문에 투자 요인을 좀 높여주는 방안으로 사실 도입이 됐고, 이제 몇몇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흥행에 성공하자 대부분 발행하는 메자닌 채권들이 이제 그런 옵션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는 주주 지분의 희석화라든지 뭐 하는 것들이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문제가 굉장히 부각되면서 이 전환사채 시장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나치게 또 리픽싱을 아예 중단시켜 버리면 투자자 요인들이 없어지고 투자자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갈 저변 수가 확대가 안 되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 이제 다시 주가가 오르면 다시 상향을 하되 당초 설정해 놨을 프라이스 이내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들은 나름 하나의 진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점진적으로 아마 시장 관행이 이제 투자자 저변이 넓어지면 또 이 발행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제도들을 이제 좀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는 해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전문가 연사님들의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지금 또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먼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더 이 토론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지요? 없으시면은 우리 종합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